황소를 빌려준 부자. 먼 옛날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 이서방이 살았답니다. 이서방에게는 결혼을 앞둔 딸이 하나 있었지요. 이제 너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할 터인데. 딸은 결혼 얘기에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지는 사윗감으로 곽 부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총각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어요. 이서방은 딸과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여보게, 소도 없이 힘들지 않겠나? 우리 소를 빌려줄 터이니 데려가서 일을 하게나? 곽 부자는 이서방과 딸을 보더니 인심을 썼답니다. 이 영감님이 어쩐 일이실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서방과 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 보구나. 고맙기도 하여라. 이서방은 곽 부자에게 소를 빌려다가 일을 하였답니다. 소를 빌려서 일을 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버지, 누렁이가 이상합니다. 소 누렁이는 누워서 좀처럼 일어서질 않았지요. 며칠 전이었어요. 여보게, 내가 죽으면 이 많은 재산을 어찌한단 말인가? 곽 부자는 의원을 찾아가 하소연하였지요. 이 영감마님, 불로초만 먹으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로초? 그것은 어디에 가면 구할 수가 있나? 곽 부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원을 바라보았지요. 잘은 모르오나 묘향산 깊은 곳에 가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곽 부자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얼커니 좋은 수가 있구나. 곽 부자는 무릎을 탁 치더니 벌떡 일어났지요. 그 길로 늙은 소 누렁이에게 바늘이 섞인 여물을 먹이기 시작하였어요. 그런 후 이서방에게 소를 빌려준 것이었지요. 곽 부자는 누렁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서방을 찾아갔답니다. 여보게, 소도 없이 일하는 자네가 불쌍하여 내 누렁이를 빌려줬더니. 영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이서방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그래, 이 일을 어쩔 셈인가? 그것이... 말을 잇지 못하는 이서방을 힐끔 쳐다보던 곽 부자는 자네가 저 묘향산에 올라가 불로초 한 뿌리만 캐어오면 없던 일로 함세.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소값을 물어내야 할 것이야. 이서방은 어쩔 수 없이 불로초를 캐러 떠났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며칠이 지났어요. 딸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곽 부자의 머슴 총각도 걱정이 되어 딸을 찾아왔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꼭 돌아오실 것입니다. 총각의 말에 딸은 목이 메었어요. 곽 부자는 날이 갈수록 이서방이 괘씸하였지요. 서둘러 이서방의 딸을 불렀답니다. 너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오지 않는 걸 보니 도망친 게 틀림없구나. 곽 부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어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가서 아버지를 찾아오든가 아니면 불로초를 캐오도록 하거라. 곽 부자의 불호령에 딸은 짐을 챙겨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산속을 이리저리 찾아보았지만 아버지는 보이지가 않았지요. 이리도 추운데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 계실까?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딸은 점점 무서워졌어요. 딸은 바위 밑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답니다. 순간 눈앞이 환해지더니 산 위에 쌓여 있던 눈이 스르륵 녹기 시작하였어요. 온갖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피어올랐지요. 세상에 어느새 봄이 왔구나. 딸이 깜짝 놀라 일어났을 때였어요. 멀리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웃으며 걸어왔지요. 아버지! 얘야,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냐? 딸은 아버지를 찾아온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그놈이 너까지 속였구나. 난 다른 세상에 와서야 곽부자가 나를 속였다는 걸 알았단다. 아버지는 말을 마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시루를 내려놓았어요. 네가 좋아하는 떡이란다. 마음껏 먹거라. 그리고 잠시 후에 귀인이 나타날 것이야. 딸이 떡을 들고 아버지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딸이 사방을 두리번거렸어요. 옆 봉우리에 아버지가 장검을 높이 들고 굳어져 있었답니다. 딸은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하였어요. 그때 시루가 놓인 자리에서 젊은 총각이 불쑥 솟아났지요. 아니, 여길 어떻게 오셨습니까? 뜻밖에도 곽부자의 집 머슴 총각이었어요. 그것이 며칠 전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 백산 앞의 봉우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곽부자의 집을 뛰쳐나왔지요. 그랬군요. 딸은 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계실 거예요. 머슴 총각은 딸의 어깨를 다독거렸어요. 두 사람은 결혼하여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지요. 언제나 아버지가 칼을 들고 지켜준 탓에 곽부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백산 앞에 솟아있는 두 봉우리를 시루봉과 칼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농부의 아내. 옛날 어느 곳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한테는 마음 착하고 어여쁜 아내가 있었지요. 둘은 비록 살림은 가난했지만 서로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느 날 농부는 나무 한 짐을 듬뿍 해지고 집으로 내려오다가 고개턱에서 쉬게 되었어요. 쉬는 참에 농부는 멀리 바라보이는 자기네 오막살이에 눈이 갔지요. 울타리 옆에서 호박밭을 메고 있는 아내가 눈에 들어왔어요. 언제나 부지런히 일하는 아내를 보니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만 같았답니다. 농부는 흐뭇한 마음을 참지 못해 종이를 꺼내들고 김 매는 아내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비록 얼굴은 똑똑히 보이지 않았지만 농부의 눈앞에는 아내의 어여쁜 얼굴이 생생히 떠올랐던 것이랍니다. 한참 뒤에 농부는 아내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지게 위에 올려놓고 집을 향하였지요. 그런데 지게 위에 올려놓은 그림이 바람에 그만 날려가고 말았답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그림이 바람에 날려간 것을 알게 된 농부는 오던 길을 다시 가서 찾아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바람에 날려간 그림은 뜻밖에도 꿩 사냥을 나왔던 왕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처럼 어여쁜 여인도 있는고. 왕은 꿩 사냥을 그만두고 당장 그 여인을 찾아오라고 호령하였지요.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사방에 흩어져 주변 마을로 돌아다니며 그림과 똑같이 생긴 여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긴 창을 든 신하 2명이 농부의 집에 나타났지요. 그들은 농부의 아내가 그림 속의 여인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 신하가 농부에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왕의 신하들인데 왕께서 지금 너의 아내를 급히 부르시기에 이렇게 찾아왔다. 왕이 남의 아내는 왜 부르십니까? 농부가 무뚝뚝하게 물었어요. 그것은 네가 알 일이 아니니 더 묻지 말고 어서 아내를 내놓거라. 농부는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려는 왕이 괘씸하기 그지없었지요. 안 된다. 누구도 내 아내를 데려갈 수가 없다. 농부는 왕의 신하들을 무섭게 쏘아보며 소리쳤어요. 이런 미친 자를 보았나? 네가 감히 왕의 분부를 거역하고 나서? 신하들이 농부를 사정없이 밀쳐버리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의 아내를 끌고 나왔지요. 그런데 농부의 아내는 신하들 앞에 별로 맞서지도 않고 순순히 걸어 나왔어요. 게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새 옷까지 말끔히 갈아입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농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이제는 아내도 믿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내가 저런 여자였단 말인가. 농부의 마음은 괴롭기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내가 신하들의 눈을 피해가며 속삭이듯 나지기 말하였어요. 서방님, 활쏘기와 춤추는 법을 익히세요. 제가 며칠 뒤에 큰 잔치를 열겠어요. 그때 활로 새를 잡아 새털 옷을 지어 입고 오세요. 그 말을 듣고야 농부는 아내에게 무슨 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농부는 마음이 좀 가라앉았지요. 농부의 아내를 맞은 왕은 그의 아름다움에 홀딱 반하고 말았답니다. 정말 선녀 같구나. 오늘부터 옷 단장을 하고 내 가까이에 있으라. 왕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농부의 아내 앞에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화려한 옷이 쌓이고 별의별 음식이 다 들어왔어요. 날마다 춤판이 벌어지고 노랫소리가 그칠 줄을 몰랐지요. 그러나 농부의 아내는 웃지도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답니다. 아내의 얼굴빛은 얼음장같이 쌀쌀하였어요. 그러자 왕은 화가 나 소리쳤지요. 왜 아무 말도 없는고? 부처가 아니거든 목석같이 앉아있지 말 것이지 무슨 일인가? 농부의 아내는 왕이 몇 번이나 물어보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소인에게는 어린 시절에 헤어진 오라버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런 흥겨운 날을 맞으니 오라버니가 한없이 그리워지나이다. 거지 잔치를 하면 소인의 마음이 흥겨울 것 같으니 방방곡곡에 알려 거지들을 모이게 해주시면 좋겠나이다. 농부의 아내한테 홀딱 반해버린 왕은 그 말을 안 들어줄 리가 없었지요. 이리하여 거지 잔치가 크게 열렸답니다. 나라 곳곳에서 궁궐로 모여드는 거지 가운데에는 여인의 남편도 있었지요. 농부는 그 사이 아내가 시킨 대로 활로 숱한 새들을 잡아 새털 옷을 한 벌 지어 입었어요. 그리고 춤추는 법도 익혔지요. 거지잔치 첫날 농부는 아래 끝에 앉았답니다. 그랬더니 다른 거지들한테는 음식상을 다 차려주어도 농부에게는 물 한 사발도 안 주는 것이었어요. 이튿날에는 맨 위 끝에 앉았지요. 그러나 역시 농부를 또 빼돌렸어요. 마지막에는 한 가운데에 앉았는데
그러자 궁녀들이 갖가지 음식들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왔답니다. 큰 상을 받자 새털 옷을 입은 농부는 더덩실 춤을 추기 시작하였어요. 이를 보고 있던 농부의 아내는 춤추는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 호호하고 처음으로 크게 웃었지요. 왕은 그 새털 옷을 입고 자기도 그처럼 춤을 추면 여인이 기뻐하리라 생각하고 농부더러 옷을 바꿔 입자고 하였답니다. 농부는 왕이 하자는 대로 하였지요. 새털 옷을 입은 왕은 춤을 추기 시작하였어요.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용상에 앉으라고 말하였지요. 남편이 용상에 앉자 아내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저 춤추는 거지를 당장 쫓아내거라. 아무 영문도 모르는 신하들은 새털 옷을 입은 왕이 거지인 줄 알고 막무가내로 내쫓았어요. 억지로 내쫓긴 왕은 너무도 기가 차고 분통이 터져 불그락 푸르락 거리다가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다시 만난 농부 부부는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상한 술잔. 최 부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는 착한 부자였지요. 마을에 감사가 새로 오면 언제나 최 부자네 집에서 음식 대접을 하였답니다. 어느 해 새로 감사가 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우리 고장을 다스리는 감사님께서 오신다는데 어떤 선물이 좋을꼬? 생각에 잠겼던 최 부자는 무릎을 탁 쳤지요. 옳거니 귀한 술잔이 좋겠구나. 최 부자는 돈을 많이 주어 훌륭한 술잔을 주문하였어요. 이 마을에는 도자기를 잘 굽기로 유명한 가마와 도자기 기술자가 있었거든요. 얼마 후 아주 좋은 술잔을 여러 개 만들어 보냈어요. 드디어 새로 부임한 감사가 찾아왔지요. 감사님, 이 술잔은 특별히 주문한 것입니다. 이 술잔에 술을 마시면 술 맛도 좋다고 합니다. 제 부자는 술잔을 감사에게 주었어요. 하하, 최 부자께서 주문한 것이니 틀림없이 좋은 것이겠지요. 감사도 술잔을 받으며 기뻐하였어요. 최 부자는 술잔에 술이 넘칠 정도로 술을 따랐지요. 아이고, 그만하십시오. 술이 넘칩니다. 하하하, 제가 감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니 많이 드십시오. 바로 그때 술잔에는 술이 한 방울도 없었지요. 아니, 이럴 수가. 술이 어디로 갔지? 최 부자와 감사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디 다시 한번 따라보시지요. 최 부자는 다시 술잔에 술을 가득 부었어요. 감사가 다시 술을 마시려고 술잔을 입에 가져갔지요. 이번에도 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요. 다시 한번 따라보시오. 최 부자는 이번에도 다시 술을 넘치게 따랐지요. 감사가 다시 한번 술을 입에 가져가자 술은 또다시 사라졌어요. 술잔에 술이 가득 차기만 하면 사라지니 이 술잔에 귀신이 붙은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술잔을 살펴보았어요. 다른 술잔과 다를 게 없는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다른 술잔을 가지고 왔지요. 다른 술잔은 이상이 없었어요. 흥에 겨워 그런대로 잔치는 즐겁게 끝이 났지요. 감사가 돌아간 후 최 부자는 술잔을 다시 꺼내었어요.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어디 한번 깨어보자꾸나. 최 부자는 술잔을 목침에 탁 깨었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술잔을 깨고 보니 술잔 밑바닥에는 술이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하여라 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지요. 그 술잔은 술이 가득 차지 않으면 술이 사라지지 않지만 술이 넘치면 술이 사라지는 신기한 술잔이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보배로운 술잔을 깨다니. 제부자는 서둘러 도자기 가마로 달려갔어요. 아이고, 최 부자 어른, 정말 여기까지 오셨군요. 도자기 기술자인 노인이 뛰어나오며 인사를 하였답니다. 최 부자 어른께서 오시지 않기를 소원했는데. 노인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하였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올 줄 아셨단 말입니까? 제부자는 두 눈을 크게 떴답니다. 그 소중한 보물이 깨져서 오신 거지요. 정말 아까운 물건인데. 노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요. 아니, 그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만들면 될 것을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그런 보물 술잔을 만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지요. 노인이 그 술잔을 만들지 못하다니요. 그러지 말고 돈은 내 얼마든지 드릴 테니 어서 만들어 주십시오. 최 부자 어른,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노인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노인은 자신의 도자기 기술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 오랫동안 제자를 찾고 있었지요. 그러나 재주가 뛰어난 제자를 찾기는 어려웠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제자를 만났지요. 제자는 부모를 일찍 잃은 가난한 집 아들이었어요. 원래 기술은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지요. 우선 사람됨을 만들고 나서 도자기 기술을 가르쳐야 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많았던 노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지요. 할 수 없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니 얼른 기술을 가르쳐야겠구나. 눈썰미가 있고 부지런했던 제자는 금방 기술을 익혔답니다. 노인은 그런 제자를 보며 흐뭇했어요.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지요. 제자는 기술이 늘자 돈벌이가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자는 돈이 생기자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돈을 쓰기 시작하였지요.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인격이 안 된 제자에게 돈을 먼저 알게 하다니.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노인은 후회를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눈이 오는 어느 날 참다 못한 노인은 술집을 찾아가 술을 마시고 있는 제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답니다. 얘야, 너의 기술은 아직 멀었단다. 젊은 시절은 금방 흘러가는 법이지. 제발 저런 못된 친구들과 사귀지 말고 어서 가서 기술을 익히자꾸나. 노인의 말에 친구들이 화를 내자 제자는 오히려 노인의 얼굴에 먹던 술을 끼얹었어요.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자의 곁을 떠났지요. 그동안 익힌 기술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어느 봄, 제자가 돌아왔어요.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 제자는 몸도 마음도 상하여 거짓골이 되어 있었답니다. 불쌍한 것 같으니라고. 이제 돌아왔구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꾸나. 노인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제자를 살리려고 하였답니다. 제자도 그런 노인의 마음을 알았는지
한 달 동안 꼼짝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하였어요. 제자는 스승이 방에 들어오는 것도 막으면서 열심히 일하였지요. 어느 날 제자는 비틀비틀거리면서 술잔 하나를 스승에게 건네주었어요. 스승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을 뉘우친 제자는 술잔을 건네며 울먹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그 제자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는 안타깝게도 엊그제 죽었습니다. 최 부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제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하였지요. 그동안 잘못한 것도 많은데 어찌 제자의 장례를 스승님이 치르겠냐면서 자기가 죽은 후 3일 되는 날 최부자 어른이 올 것이니 그분께 장례를 부탁하라고 말입니다. 최 부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였어요. 그렇지만 최부자 어른이 안 오는 것이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최부자 어른이 오시면 자신의 영혼이 들어간 술잔이 깨진 날이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만약 최부자 어른이 오지 않으면 활활 타는 불가마에 태워달라고 하였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몹시 떨렸어요. 다시 흙이 되어 그 흙으로 그릇이 되고 싶다고.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며 훌쩍거렸답니다. 최 부자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였지요. 노인은 제자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술잔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최 부자는 노인의 제자를 위해 장례를 치러주었지요. 며칠 후 최 부자는 노인이 궁금하여 가마로 가보았어요. 노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빈 가마만 있었답니다. 지금은 훌륭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가마는 없지만 그 옆에 먼저 간 제자와 뒤따라간 스승의 무덤이 가마터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꼬부라진 할미꽃. 어느 마을에 외꼬부랑이 할머니와 세 손녀가 살았답니다. 할머니는 부모 없이 자라는 손녀들이 무척 가엾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만은 고생 안 시키고 키우마. 외꼬부랑이 할머니는 낮에는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밤에는 삭바느질로 지새우며 새 손녀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답니다. 밤낮으로 일하느라 할머니의 머리는 점점 휘어져 갔고 허리는 더욱더 꼬부라졌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새 손녀들은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인물이 좋은 큰 손녀는 벼슬 높은 벼슬아치 집에 시집을 보내었지요. 첫째야, 네가 벼슬 높은 집에 가면 대접을 받고 살 터이니 이젠 한시름 놓았구나. 영리한 둘째 손녀는 소금밭을 해서 돈을 번 제주아치 집으로 시집을 갔답니다. 둘째야, 너는 돈이 많은 부잣집에 가게 되어 먹고 살 걱정이 없을 터이니 이젠 안심이구나. 못생겼지만 마음 착한 막내 손녀는 남의 논을 빌려 농사 짓는 농부의 집으로 시집을 보내었답니다. 막내야, 너는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 구박은 안 받을 터이니 이젠 걱정 없구나. 그런데 새 손녀를 시집 보내느라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다 팔게 된 외꼬부랑이 할머니는 이제 보리죽 한 끼 먹기도 힘든 형편이 되었답니다. 게다가 이젠 허리도 꼬부라지고 기운이 없어
남의 집 일을 할 수도 없었지요. 어쩌면 좋을꼬. 이젠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으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녀딸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와야겠구나. 외꼬부랑이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큰 손녀의 집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그런 꼴로 저희 집에 오시면 어떡해요? 시집 식구들 눈에 띄면 무슨 창피해요. 큰 손녀는 대문 앞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 누가 볼까봐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미안하다. 이 못난 할미 때문에 네가 망신을 당해서야 되겠느냐? 대문 앞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할머니는 서러웠지만 그래도 첫째 손녀를 위해 서둘러 길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12곡에나 넘어 바닷가 둘째 손녀의 집을 간신히 찾아갔지요. 둘째 손녀는 외꼬부랑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른 하인들이 쓰는 구석방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하인을 시켜 찬밥 한 그릇을 내왔지요. 할머니, 어서 드시고 빨리 가세요. 시아버님이 곧 오실 시간인데 그런 꼴로 마주치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 알았다. 이 못난 할미 때문에 네가 곤란해져서야 되겠느냐? 외꼬부랑이 할머니는 서러움에 목이 메어 밥 한 술 못 두고 허둥지둥 떠났답니다. 우리 막내 손녀만은 나를 쫓아내지 않을 거야. 막내 손녀가 사는 집까지 가려면 또다시 12고개를 넘어야 했어요. 외꼬부랑이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외외 소용돌이 치는 눈보라 속을 쉬지 않고 걸어갔지요. 마지막 고개에 올라서자 막내 손녀가 사는 마을이 보였어요. 그러나 할머니의 온 몸은 꽁꽁 얼고 기운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지요. 아가, 이 할미가 왔다. 외꼬부랑이 할머니는 애타게 손녀를 부르다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때 막내 손녀는 늘 혼자 계신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지요. 이 추위에 할머님이 잘 계신지 다녀와야겠어. 막내 손녀는 마침 눈보라가 그치자 외꼬부랑이 할머니를 만나러 집을 나섰답니다. 그런데 고갯마루에 이르자 할머니가 꽁꽁 얼어붙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머니, 이게 웬일이에요? 저를 만나러 여기까지 오셨다가 이렇게 되셨군요. 막내 손녀는 슬피 울며 할머니를 불렀지만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지요. 막내 손녀는 할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었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할머니 무덤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꽃이 피어났지요. 그런데 그 꽃은 신기하게도 할머니를 닮은 모습이었어요. 줄기는 외꼬부랑이 할머니가 구부정히 허리를 구부리고 아랫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또 꽃잎에는 할머니의 머리처럼 하얀 털이 가득 나 있었지요. 할머니가 죽어서도 손녀들이 보고 싶어 이런 꽃이 되신 것이야. 그 후로 사람들은 이 꽃을 할미꽃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꽃을 볼 때마다 새 손녀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외꼬부랑이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답니다. 시골 양반과 쇠득이. 옛날 어느 시골에 체면 차리기를 좋아하는 양반이 살고 있었지요. 그는 양반으로서 자기 체면이 조금이라도 깎일까봐 무슨 일이든 몹시 조심하곤 하였어요. 그런데 시골 양반은 나이 50살이 넘도록 아직 서울 구경을 못해
늘 마음에 걸렸지요. 서울 구경 한번 못하고서야 어떻게 양반으로서 체면이 서랴 하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시골 양반은 서울 구경을 떠났답니다. 견마자비로는 걸음걸이가 빠른 쇠드기를 세웠지요. 쇠드기는 시골 양반한테 빚진 몸이라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쇠드기는 말에 시골 양반을 태우고 서울로 향하였어요. 때는 무더운 삼복철이라 며칠을 꼬박 걷다 보니 쇠드기는 맥이 빠질 대로 빠졌지요. 쇠드기는 말을 끌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분하기 그지 없었답니다. 양반은 편안히 말 안장에 앉아 끄덕끄덕 졸며 가는데 자기는 집신마저 다 다른 데다가 부르튼 발까지 팅팅 부어올라 더는 걸을 수가 없었지요. 쌀 몇 대박을 구워 먹은 것 때문에 이런 고생을 겪는다고 생각하니 화가 울컥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쇠드기는 말을 멈춰 세우고 다짜고짜 들이대었지요. 날이 이제 그만큼 타고 왔으면 좀 바꿔 타는 것이 어떻소? 아니 이놈이 무엇이 어쩌고 어째? 양반은 쇠드기 같은 천한 상놈한테서 그런 말을 듣자 너무 분해 경풍 만난 사람처럼 와들와들 떨었답니다. 그러자 쇠드기는 크게 소리내어 웃더니 내리기 힘들다면 내가 내려드리지요. 하며 말잔등에 앉아있는 양반을 덥석 들어 내렸어요. 이 양반도 몰라보는 고얀 놈. 양반은 고래고래 소리치며 야단쳤으나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요. 그곳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외딴 산속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만하고 말고비나 단단히 잡구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양반은 더 이상 호통치며 시끄럽게 떠들 수가 없었어요. 쇠드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사람 없는 외딴 곳에서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를 일이었지요. 양반은 할 수 없이 쇠드기를 말에 태우고 견마자비가 되었답니다. 분해도 참아야 하였어요. 양반이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람? 그러나 다행히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어 마음이 놓였지요. 서울로 가까이 와서야 쇠드기는 양반 다리 이제는 타시지요 하고 말 잔등에서 뛰어내려왔어요. 그제야 양반은 말 고삐를 놓고 다시 말에 탔답니다. 시골 양반은 그럭저럭 서울 구경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 뒤 양반은 이 사실이 드러날까봐 못내 걱정하며 쇠드기 입을 막으려 하였지요. 쇠드기, 어서 쌀이랑 더 가져다 먹게나. 나중에 안 갚아줘도 되네. 그저 내가 자네 견마자비를 썼다는 말만 말아주게나. 그러자 쇠드기는 좋은 수가 생겼다고 좋아했답니다. 쇠드기는 집에 쌀만 떨어지면 양반을 찾아갔어요. 날이 서울로 올라갈 일이 이젠 없나이까? 이렇게 슬쩍 묻기만 해도 양반은 그때마다 기겁을 하며 쇠드기, 어서 쌀을 가져가게나. 그리고 그런 얘기는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말게나. 하며 쌀 뒤지로 달려가곤 하였답니다. 욕심 부린 호랑이.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더위와 가뭄이 시작되었어요. 풀잎은 말라가고 땅들은 물기가 없어 쩍쩍 갈라졌지요. 동물들도 지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더군다나 두꺼운 털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너무 더워서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하루 종일 시원한 곳을 찾아다녀도 더위를 어찌할 수가 없으니 나는 실컷 물이라도 마시고 싶어. 이곳저곳에서 동물들의 불평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동물들은 더위를 피해 낮에는 어두운 굴 속에서 낮잠을 잤답니다. 그러다가 해가 기울면 슬금슬금 기어나와 먹을 것을 찾아다녔지요. 어흥. 그러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호랑이가 있었답니다. 어디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까? 호랑이는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뛰어다니며 냄새를 맡느라 코를 벌렁거렸어요. 호랑이는 덩치도 큰데다가 먹기도 많이 먹었지요. 끼니 때마다 배가 고프면 견디지 못할 정도였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바위나 나무 뒤에 숨어 다른 짐승들이 굴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먹이를 찾아다녔어요. 마침 호랑이가 있는 근처에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답니다. 그곳에는 멍석보다 더 넓은 너럭 바위가 있었지요. 아니, 저건 호랑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너럭 바위를 바라보았어요. 뜻밖에도 어린 소년 하나가 옷을 홀라당 벗고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소년은 망태기를 베개 삼아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고 있었어요. 도라지를 캐러 온 소년이었지요. 망태기 안에 도라지가 가득했답니다. 꿀꺽.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살금살금 너럭 바위가 있는 소나무로 다가갔답니다. 산을 돌아다니며 도라지를 캔 소년이 너무 더워서 쉬고 있는 게 분명하였지요. 땀에 젖은 옷을 말리느라 옷도 벗어놓고 잠이 든 것이겠지요. 오랜만에 배부르게 점심을 먹겠구나. 호랑이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는 혀를 날름거리며 어린 소년을 내려다보았지요. 요놈, 먹기 편하게 옷도 홀라당 벗어놓았구나. 이빨에 걸릴 것도 없이 말이야. 호랑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웃음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으며 소년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 웃음소리에 이놈이 깨고 말겠어. 호랑이는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지요. 이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바탕 웃고 와야겠구나. 호랑이는 고개를 돌려 골짜기를 향해 걸어갔어요. 게으름뱅이들 같으니라고. 아무리 덥다고 낮에 잠만 자니 나 같은 횡재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바보 같은 것들. 호랑이는 속으로 다른 짐승들을 비웃었지요. 뒤를 돌아보니 소년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이런 불쌍한 것, 잠이나 실컷 자거라. 곧 내 먹이가 될 테니까. 호랑이는 소년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답니다. 으흥, 호랑이는 골짜기로 내려와 속이 후련하게 웃었답니다. 산이 쩌렁쩌렁 울렸지요. 실컷 웃은 호랑이는 소년이 자고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소년이 깨지 않게 슬금슬금 기어갔어요. 그때 소나무 아래로 토끼 한 마리가 휙 지나갔어요. 아니, 저건 토끼가 아니냐?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토끼가 지나간 쪽을 바라보았지요. 토끼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물쭈물 칡잎을 뜯어먹고 있었답니다. 내가 이놈을 잡아먹고 나면
저 토끼가 놀라서 사라지겠지. 호랑이는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아니야, 토끼는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잖아. 아니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으니 토끼부터 잡아먹고 와도 늦지 않을 것이야. 호랑이는 두 가지의 먹이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 일단은 이놈이 자고 있으니 토끼부터 잡아놓자. 호랑이는 소년을 잡아먹으려다가 뒷걸음쳐 토끼가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몇 발자국 가까이에 토끼가 보였지요. 호랑이는 숨을 죽이며 토끼에게 다가가 발톱을 세웠어요. 하나, 둘, 셋. 호랑이는 몸을 날려 토끼를 덮쳤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토끼 근처에만 갔다가 놓치고 말았지요. 아니,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호랑이는 아까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그래, 토끼는 다음에 또 잡아먹으면 되지. 기운이 없었던 호랑이는 토끼를 쫓아가려다가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할 수 없지. 저기 자고 있는 소년부터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다시 뒤돌아 소년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호랑이는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어깨를 으쓱하였지요. 이윽고 호랑이는 너럭 바위 앞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쿨쿨 자고 있던 소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옷도 망태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소년은 잠결에 호랑이가 토끼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지요. 그 사이 소스라치게 놀라 옷을 주섬주섬 들고 도망을 쳤던 것이에요. 호랑이는 눈앞이 캄캄하였지요. 으흥, 맛있는 토끼도 살찐 소년도 모두 코앞에서 놓쳐버렸구나. 호랑이는 산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목 놓아 울었답니다. 태종 임금과 가현. 옛날 중국 당나라에 바둑을 무척 좋아하는 태종 임금이 있었답니다. 임금님은 바둑을 아주 잘 두는 가현이란 신하와 틈날 때마다 바둑을 두곤 하였지요. 임금님의 실력은 가현에게 석점을 미리 깔고 두어야 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둑을 둘 때마다 가현이 한 집을 지는 것으로 끝나기가 일쑤였어요. 임금님은 가현이 일부러 지는 것을 눈치채고 불쾌하게 생각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바둑을 시작하기 전에 가현아, 만약 이번 판에서도 그대가 진다면 매를 때리겠으니 그리 알고 두어라 하고 일렀어요. 그러고는 설마 이쯤 되면 가현이 진짜 실력을 발휘하겠지 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바둑을 다 두고 나니 무승부로 결말이 난 것이었지요. 그대는 또다시 짐을 속였구나. 임금님은 버럭 화를 내었어요. 하지만 가현이 진 것은 아니므로 매를 때릴 수는 없었지요. 다시 한판 두세. 이번에 그대가 이기면 붉은 비단옷 한 벌을 상으로 주겠노라. 그러나 이기지 못할 때는 시궁창에 빠뜨려 버리겠노라. 임금님은 가현에게 단단히 겁을 주었어요. 시궁창에 빠뜨린다는 것은 질퍽질퍽한 흙탕물 속에 던져버린다는 뜻으로 목숨마저 위협하는 이야기였지요. 네, 명심하겠사옵니다, 폐하. 가현은 옷깃을 바로 여미고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두어 나갔어요. 한참 뒤에 바둑이 끝났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또다시 비기고 말았지요. 임금님은 또 속은 것이 분하여 화가 부글부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가현이 듣거라.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이라 침이 말했거늘. 그대가 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긴 것도 아니지 않느냐. 태종 임금은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어요. 당장 저놈을 끌고 가서 시공창에 던져버려라. 신하들이 가현을 번쩍 안아들고 흙탕물 속으로 던지려고 하자 가현이 쩌렁쩌렁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폐하, 폐하,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소인이 오므리고 있는 손바닥 안에 바둑알 한 개가 감춰져 있사옵니다. 꼴가닥 숨이 넘어갈 듯 당황한 가현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애원하자 임금님은 가현의 손바닥을 확인해 보게 하였답니다. 가현이 오므리고 있던 손바닥을 펼쳐 보이자 정말로 흙돌 한 개가 쥐어져 있었지요. 그것을 본 임금님은 짝짝짝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어요. 하하하, 그를 풀어주어라. 과연 가현은 바둑의 고수일 뿐만 아니라 침을 삼키는 마음씨 또한 고운 신하구나. 가현이 차마 임금님을 이길 수 없어 돌 한 개를 감춰 두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임금님은 가현을 칭찬하면서 반짝반짝 아름다운 비단옷 한 벌을 상으로 내렸답니다.